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 축이라며 방위 공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백을 강요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활비를 직원들에게 일괄 배분했음을 인정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했지만 추미애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세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지역 발생은 128명으로 20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가 택배 심야 배송을 금지하고 택배기사 주 5일제를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배송 수수료 인상을 위해 택배 가격 구조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2025년부터 인천에서 나온 쓰레기만 처리하겠다며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을 내놨습니다.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서울 경기 쓰레기 처리에 전환이 불가피해집니다. 조두 순출소를 한 달 앞두고 피해자 가족이 경찰서 인근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정상 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 연설 이후 나흘 만이죠. 두 정상은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동시에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특히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축이라고 지칭하며 동맹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스가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다시 한번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의 당선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 시절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던 한미일 동맹 재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신원석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첫 통화는 오전 9시부터 14분간 진행됐습니다.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바이든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며 한국을 린치핀, 핵심 축으로 지칭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한국의 린치핀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이에 30분 앞서 진행된 스가 총리와의 통화에선 미일 동맹을 초석으로 표현했습니다. 청와대는 표현에 따른 의미 부여는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바이든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이 아일랜드 개인점을 감안해 아일랜드 시인 셰이머스 히니의 시구를 인용해 이제 당신은 희망이자 역사가 됐다며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강화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새롭게 짤 가능성이 커지면서 남북 관계와 한중 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 앞서 집에서 멀지 않은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참배했습니다. 당선된 이후 첫 외부 행보였습니다. 그 의미를 특별히 설명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의미심장하게 느껴지죠. 워싱턴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우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자, 이게 바이든 당선인의 첫 외부 행사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토요일 밤 승리 선언 이후 따로 외부 행사를 갖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미국 재향 군인의 날이었고 그래서 외부 행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는데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서 참배를 한 겁니다. 이곳은 바이든 당선인의 자택에 있는 델러웨어 일밍턴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바이든은 아내와 함께 기념비에 헌화한 뒤 한동안 서서 묵념을 했습니다. 15분 정도 머물렀는데 별도의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트위터에 미군 제복을 입은 이들의 복무를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념비 공원은 2002년 6월 필라델피아 펜스랜딩에 조성됐는데 필라델피아와 주변 카운티 출신으로 한국전쟁 도중에 전사하거나 실종된 참전용사 622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 현지에서는 이 행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바이든의 행보, 우리로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참전해온 전쟁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가운데 한국 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을 꼭 짚었고 특히 외부 공식 행사로 첫 소화를 했다는 점에서 이 새 정부가 한미 동맹에 대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 등으로 갈등이 있었던 한미 관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뜻도 담은 걸로 보입니다. 물론 바이든이 동맹을 복원해 동경받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굳이 한국만이 아니라 이 다른 동맹국들에 대해 동맹 강화의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전통적인 미국 외교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이제 주목되는 건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우리 정부의 방한 요청에 대해서 계속 뜸을 들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좀 급해진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연내 방한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코로나 상황이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외교가 미중 사이에서 좀 더 고난도의 줄타기를 해야 할 상황이 다가오는 듯합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방한 이후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중국 소식통은 중국이 한국보다 시 주석의 연내 방한 의지가 강하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중순 방한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도 지난 3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만나 시 주석의 방한 계획은 흔들림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중국에 대한 견제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보고 중국도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에 있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국가인 한국에 대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호의를 보이는 것은 중국 외교적 방향에 부합된다. 외교부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조속히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지만 이번에도 코로나 재확산세가 변수입니다. 때문에 시 주석 방한이 내년 초에야 가능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시 주석이 방한하면 사드 도입 이후 소원해진 한중 관계 복원과 한한령 해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추미애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이 정진웅 검사 기소가 적절했는지 감찰을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총장이 즉각 직무 배제를 요청하고 나서 장관과 총장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대검찰청은 이달 초 정 차장의 근무지를 옮기는 수준의 인사조치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사건 의혹만으로 직무 배제되고 연수원으로 배치된 것과 비교하면 약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지난 5일 오히려 정 차장검사를 기소한 것이 옳은지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대검은 다음 날인 6일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오늘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 제기를 하고 결재해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률상 검사 징계 권한은 감찰부장이 아닌 총장에게 전권이 있다면서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검사의 기소 과정을 감찰하라는 것은 추 장관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차장 검사를 기소한 서울고검 관계자 역시 정 차장 검사에 대한 기소 방침에는 대부분 찬성했다며 기소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추 장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 검사를 감싸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채널A 사건 수사를 악의로 방해하고 있다며 공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시한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며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이 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해외 사례로 영국의 수사권한 규제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테러 및 범죄 근절 대책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 보호에 보루여야 할 법무장관이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한 진술 거부권에 대한 침해라고 했고, 검사 출신 금태섭 전 의원도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냐며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가 사례로 든 영국의 법은 영국에서도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시민 감청 활동이 증가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윤 총장 처가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윤 총장의 아내가 운영하는 기획사에 대한 세무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서 오늘은 장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가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동업자와 함께 의료재단과 요양병원을 설립했는데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년 동안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수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동업자 구모 씨 등에게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유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윤 총장 장모 최 씨는 공동 이사장에서 물러난 상태였고 병원 운영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 면제각서를 받은 점 때문에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이 불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고발해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중앙지검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지검은 지난 3일에도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윤 총장의 동서 유모 씨를 불러 최 씨의 병원 운영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3년 전 법무부 간부들과 서울지검 검사들이 회식을 하고 특활비를 주고받은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결국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함께 옷을 벗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렇게 특활비를 주고받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이런 관행이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나온 법무부 검찰국장이 야당의 추궁에 특활비를 일괄적으로 나눠 쓰는 관행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야당이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 질문을 받자 모욕적인 질문이라며 발끈했습니다. 특활비 논란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어제 예결 소위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원들에게 특활비를 나눠준 것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0만 원씩이든 봉투를 돌렸다. 이런 소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 확인에 나섰는데 검찰국장은 너무나 태연하게 그건 정당한 거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다. 회의 녹취록을 보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일괄적으로 배분해줬냐고 묻자 심 국장은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집행을 했다면서도 각 방식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오늘 예결위에 참석한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추 장관은 지급된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 장관님, 기억하고 계시죠? 그 장관님, 이후로는 또 그런 봉투 손으로 지급되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여당 소속 위원장에게 또 지적을 받았지만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네.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추 장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혐의를 두는 질문 자체가 도발적이고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이라고 하시죠. 어제 법사위에 참석한 유상범 의원의 질의엔 근거 없는 얘기라며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어제 검찰국장이 나한테 그렇게 답을 했고 자기가 인정을 했어요. 근거 없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도 공개된 근거 없지 자리에서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책임진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품위 없게 말씀하지 마세요. 품위가 이 정도면 있는 거죠, 의원님.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엄단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윤석열 검찰총장이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른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검찰이 오늘 이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산자부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범죄의 개연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는 뜻이고 청와대 직접 개입 여부도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 선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A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국장은 월성 1호기 폐쇄 총괄 업무를 담당했는데 산업부 실무자들이 조기 폐쇄로 보고서를 고쳐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18년 4월 산업부 실무자들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는 원전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러자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부 장관이 보고서 작성자들을 질책했고 A국장은 실무자들에게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를 만들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국장은 또 지난해 11월 실무자들에게 월성 1호기 자료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국장은 감사원 직권심리에서 자료 폐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전방위에 걸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 파견 행정관 2명의 휴대폰도 압수해 분석 중입니다. 검찰은 또 백운규 전 장관과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의 소환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최 원장이 강압적 조사를 주도했다는 압박이 이어졌고 최 원장은 지난 4월 사표를 내려 했던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원전 감사를 둘러싼 갈등이 그만큼 컸었다는 고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내면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참았다고 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감사 결과는 이미 총선 전에 나왔었다며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발표가 보류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처에서 실질감사를 종료하고 저에게 보고한 게 3월 초였습니다. 지금 그 최종 결론에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여당에서 총선 직전 감사위원회를 소집한 게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지자 이같이 답한 겁니다. 최 원장은 당시 사의를 표하려고도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전에 제 사의 표명한 게 나가게 되면 그것 또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겠구나 해서 여당 의원들은 백운규 전 장관이 주장했던 강압조사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감방 갔다 오면 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 거냐. 민형사상 책임을 직접 거론하면서 고성으로 압박을 하고요. 특히 최 원장이 직접 강압조사에 참여했다는 주장에 최 원장은 의장으로 감사위를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장이 의장으로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다가 회의만 결론만 내고 마는 것으로 아마 착각하셨던 것 같은데. 최 원장은 또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직원들을 상대로 막말을 한 것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에 그런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한 분의 진술을 전제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 보고서에 강하게 질책을 했다 이런 정도로.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측이 지난 총선 때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집기와 가구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복합기 임대 계약서를 쓴 옵티머스 측 직원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트러스트홀 직원 A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총선 캠프의 복합기 렌탈 서비스의 계약 당사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A씨를 한 차례 불러 옵티머스 로비스트 관련 의혹을 물었는데
이번에는 이낙연 대표 복합기 관련 혐의에 대한 A씨의 진술을 받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구속된 옵티머스 로비스트 김모 본부장으로부터 이낙연 대표 선거 사무실에 1,000만 원 상당의 집기와 가구를 제공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 역시 A씨와 김 본부장을 상대로 이낙연 대표 측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김 본부장과 함께 또 다른 로비스트 신 회장도 함께 불러 정관계 로비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옵티머스 측의 로비가 금감원에 이어 여권 실세로까지 이어졌는지 살펴보는 셈입니다. 이 대표 측은 옵티머스 복합기 사건 이후 전수조사를 한 결과 사무실에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또 143명 늘었습니다. 벌써 닷새째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의 카페와 사우나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고 전남 광양에서는 통근버스를 함께 탄 직원 6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의 감염이 빈발하면서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고민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카페. 지난 6일부터 종사자와 손님 등 9명의 감염자가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제약사에선 지난 4일 지방 영업직원 12명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 회의 참석자 5명과 이들의 가족까지 모두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선 시내 룸소주방의 손님과 종사자 등 6명이 감염됐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과 업소 운영자에 대해 감염병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광주시는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에선 통근버스를 함께 탄 직원 6명이 감염되는 등 전국 15개 시도에서 128명이 확진됐습니다. 국내 발생으로는 20일 만에 최다입니다. 전체 확진자 중 20, 30대의 구성비가 지난 9월에는 22% 수준이었지만 11월 현재 잠정 분석 결과 31.4%로 점차 증가했음을. 겨울 대유행 우려 속에 방역당국은 연내에 국민 60% 분량의 백신 확보를 목표로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자, 닷새째 세 자릿수 좀 아슬아슬하죠.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대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어디에서까지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지금부터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이 마스크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하는 집중 단속 시설은 서울시의 경우 31곳인데요. 식당, 술집, 노래방, 카페, 영화관, PC방, 학원, 마트, 대중교통, 목욕탕 등입니다. 이 마스크는 의약 외품으로 허가된 것만 써야 해 망사형 등은 안 되고요. 또 코가 나오거나 턱에 걸치면 안 쓴 걸로 간주합니다. 단 적발된다고 바로 과태료를 내는 건 아니고 단속 반원의 착용 지시를 어길 경우에 부과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단속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목욕탕 같은 데서는 마스크를 안 벗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다중이용 시설인데다가 또 동선을 뜯어보면 막을 수 있는 방역 구멍도 여럿 있습니다. 식당의 경우 입장에 주문하고 대기에 식사 후 계산하고 퇴장을 하는 동선인데요. 예. 목욕탕 이용 순서도 보시는 것처럼 식당과 비슷하죠. 자, 음식을 먹는 식사 때와 탕 안에서 목욕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황에선 충분히 이 마스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실내에서는 거의 내 몸의 일부분이나 마스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길 가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산책과 등산 같은 야외 활동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다시 말해 2m 거리 확보가 안 되면 꼭 써야 한다는 얘기죠. 또 집회 시위 현장에서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까지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마스크 잘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꼭 과태료까지 물려야 합니까? 네,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해서 과거에는 내 맘이지 뭐 어때 뭐 이런 상황에서 착용을 더 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강화했다. 반면 서울 시민의 95%가 외출 시 마스크를 쓴다고 하는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마스크 착용은 이미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손님이 마스크를 안 쓰면 가게 업주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가 않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건데 왜 자영업자에게 물리냐고. 인간 중심적으로 좀 따뜻하게 포용적인 방역을 이제 해야지. 결국 뭐 이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마스크는 꼭 쓰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한 달 앞두고 결국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심리 상태를 감안해서 이 사실을 시청자께 알려드리는 걸 고심했지만 경찰서 인근 이 방범시설이 잘 갖춰진 곳으로 간다는 피해자 측 설명과 또 이사가 국민 모금으로 가능했던 일이기에 전해드립니다. 황선용 기자입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한 달 앞두고 피해자 가족이 결국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타 지역 경찰서 인근 집으로 계약했다며 치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뜻한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라는 감사 인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부터 국민들이 2달 넘게 모금한 2억 5천여만 원 전액이 피해자 가족 이사 비용에 쓰였습니다. 11월 12일 2시경으로 봤을 때 2억 5,446만 2,850원이 보였고요. 그리고 4,995명이 후원해 주셨어요.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를 피해 이사를 결정한 것이 다른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건 아닌지 우려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치듯 떠나는 선례를 만들기 싫었다며 피해자들이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나라에서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초명은 시끌시끌하지 뒤에는 용두사미가 돼가지고 끝까지 지켜줄 일이 없다는 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조두순 관리를 강화했다는 것만으로 절대로 피해자들은 안심하지 않아요. 조두순은 다음 달 13일 출소합니다. 경찰은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20년 동안 신상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 뒤를 밟아서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려는 사건이 지난해 연이어 벌어져서 이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죠. 이 비슷한 일로 추정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한밤중 한 남성이 12분에 걸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자취방 문을 열려고 한 건데 이 피해 여성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다소 무신경한 모습을 보였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던 건지 권영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휴대전화를 든 한 남성이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계단 아래로 황급히 사라집니다. 잠시 뒤 센서 등이 꺼진 어두운 계단에서 인기척이 있는지 확인도 합니다. 아예 대놓고 문에 귀를 대어보거나 기웃거립니다. 이 남성이 12분간 문 앞을 서성이는 동안 집안에 홀로 있던 여성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벨이 울려서 깼는데 보니까 또 남자가 계속해서 저희 집 문에다가 귀를 대고 엿듣거나. 이 남성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이미 자리를 떴습니다. 신고 여성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남성이 누굴 기다리는 게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일주일째 용의자가 누군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있어야지 제가 특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피해 여성은 트라우마를 호소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언제든지 깨고 문 앞에 누가 없는지 확인해야지 복도로 갈 수 있고.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CCTV 확인을 거쳐 용의자를 신속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한 번에 금 1억 원어치를 산다는 사람이 금은방에 나타났습니다. 뭔가 수상쩍다 싶었던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금은방에 들어선 남성이 소파에 앉습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더니 곧바로 체포합니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한 금은방에서 체포된 53살 조모 씨로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9,800만 원으로 골드바를 사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간 조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밖에 있던 공범은 눈치를 채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조 씨는 체포되기 전날인 지난 9일에도 이 금은방 홈페이지를 통해 2,900만 원어치 골드바를 현금으로 결제한 뒤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사람이 인터넷으로 9,800만 원어치를 추가로 사겠다고 하자 이를 의심한 금은방 주인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액수가 커서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음 날 가게로 나오라고 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좀 사기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 이제 물건을 안 주고 내일로 오게끔 그렇게 유도를 한 거죠. 조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배달책으로 활동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자꾸 사람 움직임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딴 데로 비행이라든가 추적할까 봐. 경찰은 조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에 쓰인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한 아파트 분양 입주민들이 시행사와의 소송으로 예정보다 2년 반 정도 늦게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은 용접으로 막혔고 집 안은 난방이 끊겼고 또 난관을 만났습니다. 새 아파트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집안의 벽지가 훼손됐고 난방시설 조절기도 뜯겨 나갔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아래에서는 물이 콸콸 새 나옵니다. 난방이 안 되는 상태, 그리고 일부 불도 지금 안 들어요. 지금 상태로서는 입주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설계와 하자 문제 등으로 준공이 미뤄졌습니다. 817세대 가운데 289세대가 입주 지연으로 대출 이자 등의 손해만큼 잔금을 내지 않겠다면서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이겼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맡았던 시공사가 공사비 180억가량을 못 받았다며 유치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50세대가량의 아파트 현관문이 용접으로 막혀버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집 안으로 들어온 일부 입주민은 방 안에 텐트까지 치면서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장판 깔고 텐트 치고 안에서 하루 잤는데 진짜 춥기도 춥고 문 따고 들어올까봐 겁나서. 시공사 측은 법원 판결은 시행사에 내려진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아파트 입주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년 가까운 장기간 소송 끝에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시공사 측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데다 시행사도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어 또 한 번 법정 공방을 치룰 처지에 놓였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삼성전자 임직원 200명을 태우고 내일 중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전세기 운항이 돌연 취소됐습니다. 중국 당국의 일방적 취소 통보 때문인데 코로나로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한중 패스트트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코로나 재확산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또 우리 기업의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지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200명은 내일 전세기 2편을 타고 중국 시안과 텐진으로 출장길에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초 중국 당국이 일방적인 운항 취소 통보를 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이 있고 텐진에는 TV 공장이 있습니다. 특히 시안 공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월 코로나 사태 이후 첫 해외 출장지로 택한 곳으로 삼성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출장 예정이던 임직원 200명은 현지에 배치된 인력을 교대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부터 한중 기업인 대상 패스트트랙이 본격화됐고 현재까지 우리 기업인 10,000명이 이 제도를 통해 중국에 입국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지 못하면 출입국 시 한국과 중국에서 28일 동안 격리됩니다. 우리 외교부는 한중 패스트트랙 중단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중국 내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중국 측은 중국의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중국이 자국 입국을 제한하면서 중국에 생산 라인을 둔 우리 기업들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잇따르는 택배기사 과로사에 정부가 하루 작업시간과 야간 배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에 불과해서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말이 벌써 나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잇따른 과로사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젊은이들. 택배기사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씩 250건의 물량을 건당 800원 안팎의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하루 작업시간은 10시간, 야간 배송은 10시까지로 제한하고 토요 휴무제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 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또 배송이 늦어져도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불공정 관행을 없애 택배 수수료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택배기사들이 대리점과 계약한 개인 사업자다 보니 근로기준법상 등의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인데다 앞으로 노사협의 등도 거쳐야 합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핵심 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노동계는 모호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직고용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당장의 일은 아닙니다만 서울 경기 지역민에게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시가 5년 뒤부터는 인천에서 나온 쓰레기만 처리하겠다면서 서울 경기 쓰레기는 알아서 처리하라는 계획을 내놓은 건데요. 그러면서 영흥도에 자체 매립지를 만들어서 인천 것만 처리하겠다는 구체적 안도 내놨습니다.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서울 경기 쓰레기 처리 방식의 전환이 불가피해집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1992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연간 330만 톤이 넘는 인천과 서울, 경기도 쓰레기가 처리됩니다. 인천시는 2025년 이후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부합하는 쓰레기 자립을 이뤄낸다면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인천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옹진군 영흥도에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당장 자체 매립지 계획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해서 또 거기다가 매립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흥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게 아니냐. 지난 2015년 4자 합의에 참여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입장과도 충돌합니다. 국민 합의서에 3개 시도가 공동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이제 합의를 한 거거든요. 이제 와서 각자 매립지를 하자 그러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할 경우 현 매립지의 일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세부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추가 사용을 위한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지자체 간 논란은 격화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의 전세가 1년 반 가까이 계속 오르고만 있습니다. 벌써 72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서울에서 집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수도권 집값이 덩달아 들썩이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조금만 기다려보자던 정부의 말을 언제까지 믿어야 할지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입니다. 같은 면적인데 전세 실거래 가격은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임대차법의 혜택을 받은 재계약 세입자와 새로 계약한 세입자들로 나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지난 한 6개월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하였고요. 예전에는 4억에서 5억 사이의 금액이었었는데 지금은 9억에서 10억 정도. 전세 매물 부족이 이어지면서 이번 주 서울 전세값은 지난주보다 0.14% 올랐습니다. 72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전주의 0.12%에 비해 오름폭은 더 커졌습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서울 밖으로 눈을 돌리면서 수도권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김포의 한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형은 2달 전보다 1억 원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김포 같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세 속에 전국 주택 매매가는 이번 주에만 0.21% 올랐습니다. 전세를 구하러 오셨다가 여기 갑자기 올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더 보태서 사야 되겠다 해서 매매를 하는 분이 거의 대다수예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제 과도한 집값 상승 지역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해 규제 지역이 추가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인수위 가동을 시작하면서 첫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전체적인 정책을 조율할 백악관 비서실장에 30년 이상 자신을 보좌해온 최측근 론 클레인을 임명했습니다. 공화당 인사들을 내각에 기용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의 코로나19 대응을 맹비난했습니다. He divided the country by attacking people who were wearing masks. Joe Biden, he led by example. 넉 달 후 클레이는 바이든의 초대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클레이는 1988년 바이든이 상원의원으로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을 때부터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 재임 시절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30년 이상 바이든을 보좌했습니다. 특히 2009년 금융위기와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팀장이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문제 해결에 앞장설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이 협치를 위해 공화당 인사를 내각에 포진시킬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내각엔 상대당 출신들이 있어 왔지만 앞서 트럼프는 민주당원을 한 명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한 고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의 부인 신디 맥케인과 코로나 대응으로 호평을 받은 한국 사위 레리 오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후보로 꼽힙니다. 한국계 북한 전문가인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인수위 정보 담당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연일 골프장을 찾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인근의 알링턴 국립묘지를 갔습니다. 대세는 갈수록 기울고 있지만 여전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 비용 모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링턴 국립묘지. 트럼프가 참배합니다. 대선 패배 4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행사에 나선 겁니다. 행사장에선 입을 닫았지만 트위터에선 여전했습니다. 부정은 없었다고 한 펜실베이니아 선거관리위원회 이름만 공화당원이라고 비판하고 위스콘신에선 결국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NN은 트럼프가 집무실에서 참모들과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계속 모금하고 있습니다. 공화당도 불복에 가세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상원의원 53명 중 승복 의사를 밝힌 건 단 4명뿐입니다. And President Trump is 100% within his rights to look into allegations of irregularities and weigh his legal options. 하지만 트럼프가 초빙한 외국의 선거 전문가들도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의 일정에 대해 측근 변호사 마이클 코어는 크리스마스를 플로리다 리조트에서 보낸 뒤 백악관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식에선 자신이 주인공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며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1970년 당시 척박했던 우리 노동 현실을 알렸던 전태일 열사의 50주기입니다. 그날을 맞아서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인 무공화장이 추서됐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조문들을 큰 소리로 읽고 나서 지키지도 않은 이따위 법은 차라리 불태워버립시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청계천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노동 환경을 고발한 지 50년. 고인에게 국민 훈장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이 추서됐습니다. 노동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고인의 동생인 전순옥 전 의원 등 세 동생들이 대신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전시된 전태일 평전 초판본 등을 둘러보며 저도 저 책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인의 뜻을 이어온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노동자들한테 충분히 복지하고 세금지를 내고 하면서도 충분히 지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합니다. 또 50년이 지난 늦은 추서지만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 참석자가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한 고인이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하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아직 멀었다고 하시겠지요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훈장은 내일 열리는 추도식에서 전태일 묘역에 헌정한 뒤 전태일 기념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미국의 한 청년이 철인 3종 경기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완주했습니다. 어제보다 1% 더 나은 오늘을 만들자는 각오로 훈련에 임해왔다고 하는데요. 청년의 결의에 고개를 숙입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결승선에 다가섭니다.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21살의 니키기. 아이언맨 철인 3종 경기를 마무리하는 순간입니다. 경기를 완주하는 데 걸린 시간은 16시간 46분입니다. Kim, I tired us into optimization. The smile, no excuses for hard, and the work pays off. 다운증후군으로 2차례 심장 수술을 받았던 니킥은 3년 전에 귀 재건 수술을 받고 침대에서 생활하며 몸무게가 불어나자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Do something to get him in shape. He had just come off of 4 major ear surgeries, about 2 years of being very sedentary, got really out of shape, gained a lot of weight. 하루에 1%씩만 나아지자는 목표를 세웠더니 실제로 3일마다 니킥의 기록이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Fiercely competitive, but also have a desire to serve other people. 2년 뒤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스페셜 올림픽을 위해 니킥은 오늘 또 맹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BTS의 한국전쟁 관련 수상 소감을 두고 때 아닌 중국 모욕을 거론하던 중국 네티즌이 이번에는 중국이 한국의 한복의 원조라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류가 두려운 건지 임서인 기자입니다. 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은 BTS와 블랙핑크, 있지의 의상입니다. 세계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우리 한복이 때 아닌 원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에서 한복의 원조가 한족의 한푸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최고 인기 사극에서 시녀들이 한복을 입고 등장한 방송분이 SNS에서 공유되고 우리 아리랑은 중국 전통 노래로까지 소개됩니다. 是明太祖朱元璋给他们起的。 명나라의 영향을 받은 조선의 관복을 주로 편집한 영어 콘텐츠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 중입니다. Basically, there's no denying that hanbok was already under the influence of hanfu since very, very early ages. 중국의 한 게임 회사는 한국판 출시 기념으로 한복을 아이템으로 지급했다가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에 일주일 만에 한국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선의 관복 등이 중국을 따른 건 맞지만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됐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조선시대에 생긴 옷이 아니에요. 이미 고구려 고분벽화에 기본복으로 여자 복식이 치마 저고리가 있었고 그리고 남자 복식이 바지 저고리가 있었잖아요. SNS에서는 한복의 역사를 왜곡하는 움직임에 반발하는 우리 네티즌들의 한복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프로야구 두산과 KT의 플레이오프 3차전이 열렸습니다. 두산의 한국 시리즈 진출이냐, KT의 시리즈 첫 승이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다솜 기자, 경기 상황 전해주시죠.
네, 플레이오프 3차전 KT 쿠에바스, 두산 알칸타라 두 외국인 선발 투수들의 호투가 대단했습니다. 특히 득점권 상황에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며 7회까지 0대0의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기회를 잡은 건 시리즈 2패로 밀리고 있는 벼랑 끝에 몰린 KT였습니다. 8회 투아웃에서 나온 황재균의 볼넷이 경기 흐름을 완벽하게 뒤집었습니다. 로하스와 유한준의 연속 안타가 터지며 KT는 오늘 경기 첫 선제점을 가져갔는데요. 반면 두산은 선발 알칸타라를 교체한 뒤 아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포수 박세혁이 바뀐 투수 홍건희의 투구를 뒤로 빠뜨리는 실책성 플레이로 추가점을 내준 데 이어 2사 만루 상황에서 외야수 정수빈이 또다시 아쉬운 수비를 보여주며 점수차가 5대0까지 벌어졌습니다. 연이은 실책성 플레이로 자멸한 두산은 이어진 8회 말 오재원의 솔로 홈런에 이어 9회 말 김재환의 솔로포가 나오며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반전은 없었습니다. KT는 8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쿠에바스의 맹활약과 8회 5점을 쓸어담는 빅이닝을 앞세워 5대2로 승리했습니다. 플레이오프 4차전은 역시 고척돔에서 내일 열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혼모의 아들 스티브 잡스를 입양한 잡스 부부는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입양 때 잡스 생모와 했던 약속대로 아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평생 모은 돈을 등록금으로 썼습니다. 아들이 애플을 창업하자 아버지는 차를 고쳐 팔던 집 차고를 기꺼이 내줬습니다. 어머니는 차고를 청소하고 손님도 맞으며 아들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잡스는 진작에 친부모 소식을 알았지만 내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낳은 정과 기른 정의 무게를 달아 비교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천륜보다 일륜, 피보다 물이 지난 사연은 우리 주변에도 적지 않습니다. 1990년대 어느 부부가 고1 아들의 혈액형을 보고서야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부부는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23명을 추적해 친아들을 키우고 있는 집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두 집은 뒤바뀐 아들과 그대로 살았습니다. 두 아이부터 낳아준 부모와 살기를 원치 않았고 기른 부모 역시 아이를 차마 떠나보내지 못했던 겁니다. 한 30대 주부가 생후 6달 된 아기를 입양한 지 10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는 지난달 한 공영방송 다큐에 나와서 아기에게 케이크를 내밀며 축하해, 건강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쯤 뒤 아기는 온몸에 뼈가 부러지고 장이 파열돼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주부가 친딸에게 여동생을 만들어주겠다고 아기를 입양한 한 달 뒤부터 학대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집과 차 안에 아기를 방치한 사례만 16건을 확인했습니다. 양모는 친딸이 아기 위로 뛰어내린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양모의 구속을 허락했습니다. 의붓 아이 학대 소식이 잊을만 하면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가을이 또다시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좋은 곳이란 믿음을 버릴 수 없는 이유 역시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참담한 뉴스가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오겠죠. 배우 신혜라 씨가 데려와서 10대 소녀로 자란 큰딸이 엄마에게 쓴 편지 한 대목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우리 집에 온 것도, 엄마가 내 엄마가 된 것도 모든 게 기적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를 써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 엄마. 11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나은정, 기런정이었습니다. 미세먼지가 하늘을 뿌옇게 덮어버린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바람 한 점 없이 대기가 정체되고 여기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겠습니다. 미세먼지도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건강에 해롭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보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안동 1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 19도, 부산이 2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에도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미세먼지는 남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 다음 주 중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1월 12일 목요일 뉴스9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